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옛날 옛적,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쪼까 뒤걷지라. 한양 장안에서도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참판이라는 양반이 살았소. 그 양반 성질머리가 어찌나 고약하고 인색한지 아랫사람들 피를 쪽쪽 빨아먹는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지. 오죽하면 최염나라는 별명이 붙었겠소. 그 최참판 대게 만드기라는 사내종이 하나 있었는디 이놈 팔자도 참기고 했소. 태어날 때부터 노비 신분이라 어미아비 얼굴도 모르고 최참판 댁 마구간에서 짐승이나 다름없이 자랐지. 나이는 이제 20살 남짓 되었을까. 덩치는 산만하고 힘은 장사였지만 그놈의 신분 때문에 사람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소. 새벽 별 보기 전에 일어나서 밤 별 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만드기 손이 안 가는 일이 없었지. 속골 베고, 마당 쓸고, 물 깃고, 농사 짓고, 나무하고 온갖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고픔과 서름뿐이었소. 밥이라고 주는 것이 멀건축 한 그릇이거나 딱딱한 보리밥 덩어리가 전부였고, 옷이라고는 1년 내내 누덕누덕 기운 삼배옷 한 벌이 고작이었지. 조금이라도 일이 서툴거나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여지없이 모진 매질이 날아왔소. 최참판은 물론이고 그 아들놈인 최도령까지 나서서 만드기를 두들겨 팼지. 이놈의 종놈 새끼, 미련한 짐승 같은 놈. 온갖 욕설과 함께 사정없이 휘두르는 매 앞에 만드기는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소. 맞아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도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지.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디는 수밖에. 노비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시절이었은께요. 최참판 댁 다른 노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지만 유독 만드기가 더 심한 구박을 받았소. 왜냐면 만드기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을 최도령이 시기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디 그건 쪼까 뒤에 이야기해 드리리다. 아무튼 만드기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소. 마음속에는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못하고 숨죽여 지냈지.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리라. 언젠가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헛된 꿈만 꾸면서 말이오. 아따,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 삶이구먼. 저런 세상에서 어찌 살았을꼬.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고된 삶 속에서도 만드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분이라는 계집종이었소. 분이 역시 최참판 댁에서 나고 자란 노비였는디 나이는 만드기보다 2살 아래였지. 얼굴이 곱상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만드기뿐만 아니라 다른 노비들도 분이를 아꼈소. 만이천봉구리 아찔언디 분이는 만드기와 처지가 비슷했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랐지.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게 되었소. 남들 눈을 피해 밤에 몰래 만나 서로의 언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며 힘이 되어 주었지. 처음에는 그저 동병상련의 전기였는지 모르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소. 만드기는 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면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 분이는 만드기의 우직하고 듬직한 모습에 의지하며 힘을 얻었지. 두 사람은 밤늦게 주인 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마당 구석이나 뒷담 너머 외땅 옷에서 몰래 만났소. 들킬까봐 가슴 졸이면서도 잠깐이나마 함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지. 만드기 오라버니,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드셨소? 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면 만드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씩 웃으며 대답했소. 괜찮다 분이야. 네 얼굴 보니께 힘든 거 싹 가신다. 거짓말 마시오. 얼굴이 반쪽이 되었는걸요. 분이는 만드기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지.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노비 신세 벗어나서 저기 남쪽 따뜻한 곳에 가서 작은 초가집 짓고 깨 농사라도 지으며 오순도순 살 수 있을까? 만드기가 희미한 달빛을 보며 속삭이면 분이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답했소. 그럴 수 있을 거요, 오라버니. 꼭 그럴 날이 올 거요. 저는 오라버니만 믿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 되어주며 힘겨운 날들을 버텨나가고 있었소. 비록 현실은 시궁창 같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작은 꿈이 있었기에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지. 아따, 저런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춘심이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구먼. 부디 저 두 사람이 행복해져야 할 텐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만드기와 분이의 애틋한 사랑에도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소. 바로 최참판의 망나니 아들 최도령 때문이었지라. 그 최도령 놈은 아비 권세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날뛰는 것도 모자라 세교까지 밝혀서 집안 계집종들을 함부로 건드리기로 악명이 높았소. 그런 최도령의 눈에 언제부턴가 분이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요. 다른 계집종들과 달리 분이는 얼굴도 반반하고 또 함부로 몸을 허락하지 않는 도도한 구석이 있었거든. 최도령은 그런 분이에게 더욱 흑심을 품게 되었지. 처음에는 은근슬쩍 추파를 던졌소. 분이야, 네 얼굴이 오늘따라 더 곱구나. 이리 와서 내 술 한 잔 따라 보아라. 하거나 내 손이 참 곱구나. 어디 한번 잡아보자. 며느리 희롱하기 일쑤였지. 분이는 그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거나 재빨리 다른 일을 핑계대며 자리를 피했소. 하지만 최도령은 포기하지 않았지. 날이 갈수록 그의 희롱은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소. 어느 날 밤에는 술에 취해 분이가 잠든 방에 몰래 쳐들어가 겁탈하려 하기까지 했단께. 웜에 천하의 못된 놈. 아, 왜 이러십니까,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소.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최도령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지. 마침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 바로 만드기였소. 만드기는 최도령이 분이를 겁탈하려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혔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소. 노비가 주인을 해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대역죄였으니까. 만드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그저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 하고 외치는 수밖에 없었소. 최도령은 만드기를 발견하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비웃었지. 어허, 이놈 봐라. 내년이 믿는 구석이 요놈이었구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일에 끼어들어. 최도령은 분이를 뿌리치고 만드기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해댔소. 분이의 비명소리와 최도령의 발길질 소리, 그리고 만드기의 신음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지. 결국 다른 하인들이 달려와 소동이 커지자 최도령은 오늘 밤은 이만 물러가지만 분이 사년 각오해라 하고 악담을 퍼붓고는 사라졌소. 그날 밤 만드기는 분이를 부축해 방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 모두 깊은 절망감과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소. 만드기는 사랑하는 여인이 욕보이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에 피눈물을 흘렸고 분이는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더 큰 위협에 두려워했지. 그리고 최도령의 그 악랄한 눈빛은 앞으로 벌어질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단께요. 아따,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저런 놈은 벼락이라도 맞아 죽어야 허는디. 쯧쯧. 분이에게 앙심을 품은 최도령은 어떻게든 만드기와 분이를 괴롭힐 궁리만 했소. 그러던 며칠 뒤 최참판 댁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지라. 글쎄, 안방마님이 아끼던 값비싼 옥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오. 최참판 부인은 난리가 났지. 어떤 연놈이 감히 내 비녀를 훔쳐갔느냐, 당장 찾아내지 못할까. 집안 하인들을 모조리 불러다 족치기 시작했소. 하지만 아무도 비녀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지. 바로 그때
최도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소. 아무래도 그 만드기 놈짓이 틀림없습니다, 아버님. 그놈이 요즘 돈이 궁했는지 며칠 전부터 제 물건에도 손을 대려 하더이다. 웜에 이게 무슨 소리람,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만드기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오. 최참판은 본디 아들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사람이었소. 게다가 평소 만드기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터라 최도령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 뭐시? 그놈이 감히 도둑질까지 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만드기 그놈을 잡아 대령하라. 졸지에 불려온 만드기는 영문도 모르고 최참판 앞에 꿇어 앉았소. 최참판은 다짜고짜 만드기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지. 이놈, 내 이놈이 감히 안주인 마님의 비녀를 훔쳐가 당장 내놓지 못할까. 만드기는 너무나 억울했소. 나으리, 소인은 결단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비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 하지만 최참판은 만드기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소. 내 이놈이 아직도 발뺌을 해? 내 놈 같은 종놈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으냐?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당장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최참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만드기의 팔다리를 묶고 형틀에 매달았소.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지라. 쩍! 쩌역! 살점이 터져나가고 피가 튀는 끔찍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소. 크흐, 나으리, 정말 소인이 아닙니다. 만드기는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소. 최도령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 분이 역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소. 매질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소. 만드기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 결국 그는 훔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혼절하고 말았소. 최참판은 독한 놈 같으니라고. 일단 광에 가두어라. 내일 다시 족쳐서 기어이 실토를 받아내고 말테다 하고 명했지. 만드기는 죽은 듯이 축 늘어져 광에 던져졌소. 차가운 흙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지. 이대로 죽는구나. 분이는 어쩌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는데.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드기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단께요. 아따, 너무 잔인하지 않소? 죄 없는 사람을 저리 만들다니. 저런 악독한 양반들은 천벌을 받아야 허는디. 차가운 광 바닥에 내던져진 만드기는 밤새 끙끙 앓았소.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타는 듯한 갈증, 그리고 무엇보다 뼛속 깊이 사무치는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지. 이대로 날이 밝으면 나는 또다시 끌려나가 매를 맞고 결국 죽임을 당하겠지. 아니, 설령 목숨을 건진다 해도 평생 도둑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할 것이다. 분이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최도령 놈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만드기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고 최참판 일가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리고 분이를 지켜야 한다. 바로 그때였소. 광 문틈으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 오라버니, 만드기 오라버니, 정신 좀 차려보시오. 분이의 목소리였소.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몰래 광으로 찾아온 것이었지. 만드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기어갔소. 분이야. 네가 어찌...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소. 오라버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소. 날이 밝으면 저들이 오라버니를 죽일지도 모르오. 어서 여기서 도망쳐야. 하오! 도망이라니, 노비가 도망치는 것은 잡히면 즉시 죽임을 당하는 중죄였소. 하지만 만드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 그는 이를 악물고 분이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소.
분이는 미리 준비해온 약초를 만드기에 상처에 발라주고 몰래 숨겨온 약간의 음식과 물을 건넸소. 그리고는 밤중에 몰래 빼돌린 최도령의 튼튼한 나귀 한 피를 끌고 왔지. 오라버니, 이 나귀를 타고 어서 멀리 도망치시오. 북쪽 국경을 넘으면 청나라 땅에서는 우리 같은 노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들었소. 만드기는 분이의 손을 잡았소. 아니다, 분이야. 너도 함께 가야 한다. 너를 두고 나 혼자 갈 수는 없어.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가면 오라버니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가서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완강했소. 싫다.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간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두 사람은 잠시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만드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 분이도 만드기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지 결국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소.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최참판 댁담을 넘었소. 그리고는 나귀 등에 번갈아 타거나 의지하며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지. 남쪽이 아닌 북쪽 국경을 향해서 말이오. 자유를 향한,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도주가 시작된 것이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과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만이 가득했단께요. 아따, 저 두 사람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꼬? 춘심이 마음이 다 조마조마하구먼. 만드기와 분이의 도주는 결코 순탄치 않았소. 날이 밝자 최참판 댁에서는 만드기가 분이와 함께 나귀까지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참판은 길길이 날뛰며 당장 추노꾼들을 풀어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했지라. 상처 입은 몸으로 어린 분이를 데리고 가는 만드기의 발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곧 추노꾼들의 매서운 추격이 시작되었소. 두 사람은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별빛을 보며 북쪽으로 향했소.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 만드기의 상처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분이 역시 지쳐갔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겨우겨우 버텨나갔소. 국경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험준한 산길을 넘을 때였소. 뒤쫓아온 추노꾼들에게 그만 발각되고 말았지. 저기 있다! 잡아라! 추노꾼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소. 만드기는 분이를 나귀에 태우고 채찍질하며 소리쳤소. 분이, 어서 먼저 가. 내가 막을 테니. 하지만 분이는 나귀에서 뛰어내려 만드기 곁으로 달려왔소. 싫어요, 오라버니. 같이 가야 해요. 바로 그때였소. 추노꾼 중 하나가 휘두른 칼날이 만드기를 향해 날아들었지. 만드기는 피할 겨를도 없었소. 오라버니, 분이가 비명을 지르며 만드기 앞을 가로막아 섰소.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은 분이의 등을 깊숙이 꿰뚫었단께. 분이야. 만드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소. 분이는 피를 토하며 만드기의 품으로 쓰러졌지. 그녀의 눈에는 만드기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소. 오라버니, 부디 꼭 살아 남으셔서. 분이는 마지막 말을 차에 잊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소. 만드기는 피눈물을 쏟으며 절규했소.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분이가 죽다니 그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소. 그는 분이의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 추노꾼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칼을 들고 다가왔소. 저놈도 마저 처리해라. 그 순간 만드기의 눈빛이 돌변했소. 슬픔은 순식간에 지옥불 같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지. 그는 분이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치 미친 호랑이처럼 추노꾼들에게 달려들었소.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그는 맨손으로 추노꾼들을 때려 눕히고 칼을 빼앗아 휘둘렀지.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소. 처절한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와 같았단께.
몇몇 추노꾼은 죽거나 다쳐 나뒹굴었고 나머지는 만드기의 기세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쳐버렸소. 싸움이 끝나자 만드기는 다시 분이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지. 분이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네가 흑흑. 그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지. 그는 분이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고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소. 그리고 그 앞에서 피눈물로 맹세했지.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살아서 최참판 그놈과 그 일가족 모두에게 내 목까지 처절하게 복수해 주리라. 이것이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다. 분이야. 만드기는 마지막으로 분이의 무덤을 돌아보고는 비틀거리며 다시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소. 그의 등에는 이제 분이의 목까지 짊어진 삶의 무게와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남아있었지. 아, 가슴 아픈 이별이로구나.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만드기의 복수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꼬? 분이의 죽음으로 만드기의 마음속은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하고 어수룩한 노비 만드기가 아니었지. 그는 이를 악물고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의 환영과 싸우며 험준한 산맥을 넘고 또 넘었소. 오직 살아서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단께요. 며칠 밤낮을 걸었을까. 마침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압록강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낯선 만주 땅에 홀로 떨어진 그는 기력이 다해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지. 이대로 얼어 죽는가 싶었을 때였소. 어허, 이 추운 날 웬 사람이 쓰러져 있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상인 무리가 만드기를 발견한 것이오. 그 상단의 우두머리는 왕서방이라는 사람이었는디 조선과 청나라, 만주를 오가며 큰 장사를 하는 거상이었지. 왕서방은 인정 많은 사람이어서 죽어가는 만드기를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 주었소. 만드기는 왕서방의 상단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소. 왕서방은 만드기의 행색과 눈빛을 보고 예사 인물이 아님을 짐작했지만 그의 과거를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소. 그저 묵묵히 그를 보살펴주고 그가 기력을 차리자 상단의 잔심부름꾼으로 일할 기회를 주었지. 만드기는 왕서방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소. 그는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를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소. 그는 타고난 영리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빠르게 상단의 일을 익혀나갔지. 왕서방은 그런 만드기를 눈여겨보았소. 저놈, 눈빛이 살아있어. 크게 될 놈이다. 왕서방은 만드기에게 김만덕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본격적으로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소. 물건 보는 눈, 흥정하는 기술, 사람 다루는 법, 장부 쓰는 법까지. 만드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지. 특히 만드기는 만주어와 청나라 말을 익히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소. 노비 시절에는 글자조차 몰랐지만 복수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그의 잠재력이 폭발한 것이지. 그는 밤낮으로 언어를 익히고 다른 상인들과 교류하며 국제 정세와 상업 정보에도 밝아졌소.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소. 만드기는 더 이상 어수룩한 노비가 아니었지. 그는 왕서방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만주 벌판을 누비는 능력 있는 상인 김만덕으로 거듭나 있었소. 그의 외모도 많이 변했지. 고생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과 예리한 눈빛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소.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분이에 대한 그리움과 최참판 일가를 향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소. 그는 단 한순간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지. 그는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렸소.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그날을 말이오. 아따, 노비에서 상인으로.
정말 대단한 변신이구먼.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았으니 한양으로 돌아갈 날도 머지않았겠지? 새 이름 김만덕으로 만주와 청나라 땅을 누비기 시작한 만드기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 같았소. 노비 시절 억눌렸던 그의 비범한 재능과 독한 근성이 상인의 길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라. 그는 왕 서방 밑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장사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소.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욕망을 읽는 눈이 있었단께. 어떤 물건이 귀해질지, 어떤 길이 돈이 될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지. 예를 들어 청나라에서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비단이나 도자기를 남들보다 먼저 확보해서 조선에 비싸게 팔아 큰 이문을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조선의 인삼이나 종이 같은 귀한 물품을 청나라 황실이나 고관들에게 연결하여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소.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때로는 국경을 몰래 넘나들며 밀무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주족이나 여진족 부족들과 직접 거래하여 귀한 모피나 약재를 독점하기도 했소. 그의 담대함과 수완은 왕서방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소. 왕서방은 만덕이를 더욱 신임하여 자기 상단의 큰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만덕이는 맡은 일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왕서방의 재산을 크게 불려주었지. 몇 년이 더 흐르자 김만덕의 이름은 조선과 청나라, 만주를 아우르는 국제 무역상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소. 그는 더 이상 왕서방 밑에 일개 상인이 아니었지. 그는 자신만의 상단을 꾸리고 막대한 자본과 넓은 정보망,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수하들까지 거느린 거물급 거상이 되어 있었소. 그가 움직이는 곳에는 돈이 몰렸고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 가격이 들썩일 정도였으니 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실 것이요. 그는 호화로운 비단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고 다녔으며 그의 곁에는 늘 아름다운 기생들과 건장한 호위 무사들이 따랐지. 겉모습만 봐서는 그 누구도 그가 비천한 노비 출신이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소.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부와 힘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만덕의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소.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들끓고 있었지. 그는 밤마다 분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고 최참판 일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소. 그는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니었소. 그는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힘을 길렀던 것이지.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 중에는 무예가 뛰어난 자들도 있었고 한양의 관료나 권세가들과 은밀히 연주를 만들어 두기도 했소. 최참판 일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요. 이제 그는 기다리고 있었소.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복수를 실행할 그날만을. 아따, 정말 독한 양반이구먼. 저렇게까지 성공해서 복수를 꿈꾸다니. 최참판 일가는 이제 어찌 될꼬?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구려. 마침내 김만덕, 아니 만드기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소. 15년의 세월이 흘러 그는 만주와 청나라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었고 복수를 위한 충분한 부와 힘, 그리고 치밀한 계획까지 갖추었지. 이제 그 피 맺힌 한을 풀기 위해 한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소.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과시하듯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행렬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소. 값비싼 비단과 진귀한 보물들을 가득 실은 수레가 수십 대에 달했고 그를 따르는 수하들과 호위 무사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되는 듯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소. 김만덕이 한양에 도착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장안에 퍼졌소. 만주에서 돈벼락을 맞은 거상이 왔다더라. 그 재산이 나라님 곳간보다 더 많다더라. 용모도 뛰어나고 풍채도 좋아 기생들이 줄을 선다더라. 온갖 소문이 무성했지. 권세가 양반들은 앞다투어 그와 교류하려 했고 장사치들은 그에게 잘 보여
한몫 잡아보려 혈안이 되었소. 김만덕은 일부러 더 호탕하게 돈을 뿌리고 연회를 열고 사람들과 어울렸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그저 돈 많고 능력 있는 북방 거상 행세를 했지. 하지만 그의 서글서글한 웃음 뒤에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그의 예리한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한양의 권력 지도를 훑고 있었소.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최참판 일가였지. 그는 수하들을 풀어 최참판 집안의 근황을 샅샅이 파악했소. 최참판은 여전히 악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불을 쌓고 있었고 그의 아들 최도령은 노름과 주색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지. 최참판 부인 역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냈고 세월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소. 김만덕은 차갑게 비웃었소. 여전히 개버릇 남 못 주고 있구나. 좋다. 내 놈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려 주마. 그는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소. 일부러 최참판이 자주 드나드는 고급 기방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값비싼 선물을 보내며 환심을 사려 했지. 물론 최참판이 자신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라 확신했소. 15년의 세월 동안 그의 외모는 몰라보게 변했고 무엇보다 천하의 최참판이 자신을 괴롭히던 비천한 노비 만드기가 이 거상 김만덕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테니 말이요. 복수의 서막은 올랐소. 화려하게 금이 환향한 거상 김만덕. 그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이 이제 막 한양 땅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던 것이요. 아따!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먼. 김만덕은 최참판의 탐욕스러운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소. 그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지. 그는 최참판이 큰 관심을 보일 만한 거대한 이권 사업을 계획했소. 바로 금지된 청나라와의 밀무역이었지. 성공만 한다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위험한 사업이었소. 김만덕은 일부러 소문을 흘렸소. 북방에서 온 거상 김만덕이 청나라 황실과 연줄이 다하 아주 귀한 물건들을 들여올 길을 뚫었다더라. 그와 손을 잡으면 앉아서 돈벼락을 맞을 수 있다더라 하는 소문 말이오. 아니나 다를까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최참판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갔지. 최참판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소. 갑자기 굴러들어온 복덩이 같은 소문이었으니까. 하지만 김만덕이 한양에서 뿌리고 다니는 돈의 액수와 그의 위세를 보니 아주 헛소문만은 아닌 것 같았지. 탐욕에 눈이 먼 최참판은 결국 김만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소.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 앉는 날이 왔소. 최참판의 호화로운 사랑방에서였지. 김만덕은 속내를 감춘 채 예의 바르고 호탕한 거상의 모습으로 최참판을 대했소. 최참판은 김만덕의 당당한 풍채와 비범한 눈빛의 속으로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속셈을 떠보려 했지. 허허, 김거상이라 했소.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이다. 듣자 하니 청나라와 큰 거래를 트셨다는데 과연 소문이 사실이요? 김만덕은 너털 웃음을 터트리며 대답했소. 하하하하, 참판 나으리 귀에도 벌써 소문이 들어갔구려. 사실이옵니다. 소생 운이 좋게도 청나라 황실과 연이 닿아 아주 귀한 물건들을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나이다. 최참판의 눈이 번뜩였소. 귀한 물건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요? 김만덕은 마치 비밀을 알려주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소. 최고급 비단, 서역에서 건너온 유리그릇, 황제가 마시는 차,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거래되는 물건들도 있지요. 잘만 하면 하룻밤 사이에 집 한 채의 값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는 최참판이 밀무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도록 교묘하게 유도했지. 역시나 최참판은 미끼를 덥석 물었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지. 허면, 그 좋은 길을 혹시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겠어? 김만덕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소. 물론이옵니다, 나으리. 소생이야말로 나으리처럼 안목 높고 힘 있는 분과 함께하고 싶었나이다. 나으리의 높은 지위와 저의 재력이 합쳐진다면 어찌 천하의 부를 거머쥐지 못하겠습니까? 최참판은 김만덕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갔소. 그는 김만덕이 내민 술잔을 받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 허허허, 김거상. 오늘 참으로 좋은 인연을 만났구려. 우리 한번 큰일을 도모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게 되었소. 김만덕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지. 멍청한 늙은이, 내 미끼를 덥석 물었구나. 좋다. 이제부터 내 놈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 목을 서서히 조여주마.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소. 만드기는 이제 최참판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요. 아따, 저 능구렁이 같은 솜씨 좀 보소.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저리 태연하게 웃으며 칼을 갈다니 정말 무서운 양반이구먼. 최참판과 손을 잡게 된 김만덕은 본격적으로 복수의 덫을 놓기 시작했소. 그는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움직였지라. 겉으로는 최참판과 함께 밀무역을 준비하며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재산을 갉아먹고 명예를 실추시킬 함정들을 파고 있었어. 우선 그는 최참판에게 밀무역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소. 나으리, 이번에 청나라에서 아주 귀한 약재를 대량으로 들여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공만 하면 투자금의 10배는 좋게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지라 나으리께서 자금을 좀 보태주시면 하는 식으로 꼬드겼지. 탐욕에 눈이 먼 최참판은 김만덕의 말만 믿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소. 김만덕은 그 돈으로 실제로 물건을 사들이는 척했지만 실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혹은 일부러 질 나쁜 물건을 사서 손해를 보게 만들었지. 그러면서도 최참판에게는 아이고 나으리,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큰 이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하며 능청을 떨었소. 또한 김만덕은 최참판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소. 최참판이 평소 뇌물을 좋아하고 아랫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그에게 값비싼 선물을 안기며 환심을 사는 척했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최참판의 비리가 담긴 증거나 증언들을 수집했소. 예를 들어 최참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의 입에서 술김의 비리를 실토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의 수하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비밀 장부 같은 것을 빼돌리기도 했지. 뿐만 아니요. 김만덕은 최참판 주변의 다른 권세가들에게도 접근하여 최참판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흘렸소. 최참판이 요즘 밀무역에 빠져 정신이 없다더라. 백성들 고열을 짜내 자기 배만 불린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간질을 했지. 덕분에 최참판은 조정 안팎에서 조금씩 평판을 잃어가기 시작했소.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기에 최참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만덕이 쳐놓은 거미줄에 꽁꽁 묶여 들어가고 있었소. 그는 여전히 김만덕을 돈줄이자 사업 동료로만 생각하며 그의 달콤한 말에 놀아나고 있었지. 김만덕은 매일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차갑게 웃었소. 최참판, 내 놈은 지금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 내 놈이 나에게 주었던 고통과 굴욕, 그리고 분이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주마.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고 그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단께요. 아따, 정말 무섭도록 치밀하구먼. 저러다 최참판 영감 살아남을 수나 있을란가 모르겠네. 김만덕의 복수는 최참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소. 그의 철천지원수 중에는 바로 최참판의 망나니 아들 최도령도 있었지. 분이를 겁탈하려 하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김만덕은 최도령 역시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라. 최도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한양의 기방과 노름판을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소. 아비의 권세만 믿고 흥청망청 돈을 뿌려댔지. 김만덕은 바로 그 점을 노렸소. 그는 자신의 수하 중 말솜씨 좋고 풍류를 아는 자를 시켜 최도령에게 접근하게 했소. 그리고는 최도령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제공하며 그의 환심을 샀지. 값비싼 술과 안주, 아름다운 기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짜릿한 노름판을 마련해 주었소. 김만덕은 일부러 최도령이 노름에서 큰돈을 따게 만들어 주었소. 허허, 최도련님, 오늘 운수가 대통하셨구려 하며 부추겼지.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고 최도령은 노름의 재미와 승리의 쾌감에 완전히 빠져들었소. 그는 김만덕을 나의 호탕한 벗이라 부르며 그가 마련해준 노름판에서 밤새는 줄 모르고 돈을 쏟아부었지. 하지만 그것은 모두 김만덕이 파놓은 함정이었소. 최도령이 노름에 깊이 빠져 정신을 못 차릴 때쯤 김만덕은 슬슬 그의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지. 전문 노름꾼들을 동원하여 최도령의 돈을 야금야금 따냈고 때로는 사기 도박을 통해 한순간에 큰 돈을 잃게 만들었소. 최도령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노름에 매달렸지만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갔소. 그는 결국 아버지 최참판 몰래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김만덕에게 큰 돈을 빌리기까지 했지. 김만덕은 걱정 마시오 도련님,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하고 웃으며 돈을 빌려주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소. 마침내 최도령의 비행은 아버지 최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소. 최참판은 아들이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자신 몰래 재물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경노했지. 그는 최도령을 잡아다 죽도록 매질하고는 의절을 선언하며 집에서 내쫓아 버렸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최도령. 그는 그제야 자신이 김만덕의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예전에 오만방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몰골로 전락하고 말았단께요. 김만덕은 최도령의 몰락 소식을 전해 듣고 차갑게 웃었소. 내 놈이 분이에게 하려 했던 짓, 그리고 내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되새기며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 아따, 쌤통이다. 저런 망나니는 저렇게 망해야 제맛이지. 속이 다 시원하구먼. 김만덕의 복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그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최참판 댁의 늙은 마름 돌쇠 아범이었소. 돌쇠 아범은 수십 년 동안 최참판 밑에서 일하며 그의 온갖 악행을 묵묵히 지켜봐 온 사람이었지. 그는 최참판의 명령에 따라 악행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죄책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소. 특히 그는 과거 만드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질을 당했을 때, 그리고 분이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을 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지라. 비록 겉으로 내색은 못했지만 만드기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요. 김만덕이 거상이 되어 한양에 돌아왔을 때 돌쇠 아범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소. 하지만 김만덕이 최참판에게 접근하고 최도령이 몰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는 문득 혹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저 호탕하고 비범한 거상이 혹시 과거의 그 노비 만드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요. 어느 날 밤 김만덕은 돌쇠 아범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만나자는 뜻을 전했소. 돌쇠 아범은 두려움과 망설임 끝에 약속 장소로 나갔지. 어두운 골목길에서 만난 두 사람. 김만덕은 돌쇠 아범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소. 오랜만이요. 아범, 나를 알아보시겠소? 돌쇠 아범은 김만덕의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소. 틀림없었지. 그는 과거의 그 만드기였소.
세월이 흘러 외모는 변했지만 그 깊고 강렬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지. 돌쇠의 아범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소. 김만덕은 쓰게 웃으며 말했소. 놀라신 모양이구려. 그렇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짐승처럼 부리던 노비 만드기요. 돌소의 아범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려 했소. 아이고,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녀 만득 도련님이신 줄 몰라 부했고, 김만덕은 그를 일으켜 세웠소. 지난 일은 묻지 않겠소. 다만 아범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찾아왔소. 돌소의 아범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소. 무엇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과거 나으리께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김만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소. 최참판의 죄악을 밝힐 증좌가 필요하오. 아범이라면 그 집안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소? 돌쇠 아범은 잠시 망설였소. 최참판을 배신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최참판에 대한 염증과 만드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결국 결심을 굳혔소. 야, 돕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증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디 저 악독한 자를 벌해주십시오. 그렇게 돌쇠 아범은 김만덕의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되기로 약속했소. 그는 최참판의 눈을 피해 집안의 비밀 장부나 문서들을 빼돌리고 최참판의 약점과 비리에 대한 정보들을 김만덕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지. 이제 김만덕의 복수는 내부의 든든한 조력자까지 얻게 된 것이오. 아따, 하늘이 돕는구먼. 저 늙은 마름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옳은 일 하기로 했으니 다행이구려. 돌쇠의 아범이라는 강력한 내부 조력자를 얻게 된 김만덕의 복수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소. 돌쇠의 아범은 수십 년간 최참판 댁 마름으로 일하면서 그 집안의 온갖 비밀과 추악한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라. 그는 목숨을 걸고 김만덕을 돕기 시작했소. 밤중에 몰래 최참판의 서재에 숨어들어 비밀 장부를 베껴오기도 하고 최참판이 다른 관리들과 주고받은 뇌물 관련 서신들을 빼돌리기도 했소. 또 최참판이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들, 예를 들어 소작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사람을 죽게 만든 일들에 대한 증언들을 모아 김만덕에게 전달했지. 김만덕은 돌쇠 아범이 가져온 정보들을 토대로 자신의 막강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소. 그는 최참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하인들이나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돈으로 매수하여 결정적인 증인이 되어주도록 만들었지. 몇 달에 걸쳐 김만덕이 확보한 증거들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였소. 최참판의 부정축자의 내역, 뇌물수수 장부, 백성 착취 사례, 심지어는 과거 만드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잔혹하게 매질했던 사건의 전말과 분이의 죽음에 얽힌 진실까지 그의 죄악을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쳤단께. 이 정도 증거라면 최참판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까지 한꺼번에 몰락시킬 수 있을 정도였소. 김만덕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했지. 그는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최참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소. 그는 우선 관아의 사또나 형방 등 주요 관리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최참판의 비리 증거 일부를 흘렸소. 물론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그 관리들이 최참판과 척을 지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골라서 알려준 것이지. 그들은 김만덕이 건네준 증거를 보고 쾌재를 부르며 최참판을 공격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소. 동시에 김만덕은 한양 저작거리에 최참판의 악행에 대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소. 익명의 투서나 벽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야기꾼들을 고용하여 그의 비리를 풍자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지. 덕분에 최참판에 대한 민심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 이제 모든 판은 짜였소. 김만덕은 최참판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아놓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최참판의 숨통을 끊어놓을 그날을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소. 아따, 정말 무섭도록 치밀하고 빈틈이 없구먼. 저렇게 당하면 최참판 영감 뼈도 못 추리 걷는디. 최참판이 안팎으로 위기에 몰리는 동안 그의 교활한 아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소.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몰락하여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은 처음 보는 거상 김만덕이라는 자에게 홀딱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으며 집안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흉흉한 소문만 나돌았지. 여자의 육감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 않소?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중심에 김만덕이라는 자가 있다고 직감했단께요. 대체 저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갑자기 나타나 우리 집안을 이리 뒤흔들어 놓는단 말인가? 필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최참판 부인은 의심을 품고 김만덕의 뒷조사를 시작했소. 자신의 신복 하인들을 시켜 그의 출신과 행적을 샅샅이 캐도록 했지. 하지만 김만덕은 워낙 치밀하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기 때문에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소. 그러던 중 최참판 부인은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소. 15년 전 집안의 옥비녀가 없어졌을 때 도둑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았던 그 노비, 만득이. 그리고 그놈과 함께 야반도주했다가 죽었다고 들었던 계집종분이. 그때 그 만득이라는 놈, 덩치는 컸지만 눈빛이 유난히 형형하고 도끼가 서려 있었지. 설마 그 천한 노비놈이. 최참판 부인은 소름이 오싹 돋았소. 김만덕의 나이와 외모, 그리고 최참판 집안에 대한 집요한 접근. 모든 정황이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지. 그녀는 거의 확신했소. 거상 김만덕은 바로 과거의 그 노비 만득이이며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이 사실을 깨달은 최참판 부인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독한 마음을 품었소. 감히 노비 따위가 양반에게 복수를 하려 들어? 내가 누군데? 이번 기회에 내 놈의 정체를 만천에 밝히고 다시 한번 짓밟아 주마. 그녀는 역으로 김만덕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라. 그녀는 김만덕을 자신의 별채로 은밀히 유인하여 독살하거나 혹은 그가 노비 출신이라는 증거를 잡아 관에 고발하여 그의 사회적 명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웠소. 그녀는 김만덕에게 사람을 보내 드릴 말씀이 있으니 밤의 별채로 와달라는 밀서를 전달했지. 아따, 저 독사 같은 여편네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또 악행을 저지르려 하는구먼. 과연 김만덕은 이 위기를 어찌 헤쳐나갈꼬? 최참판 부인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김만덕이 모를 리 없었소. 그의 정보망은 이미 부인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지라. 그는 부인의 초대에 응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역공을 준비했소. 약속한 날 밤, 김만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최참판 부인의 별채로 향했소.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성스러운 수하들을 주변에 몰래 배치해 두었지. 별채 안에는 화려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최참판 부인은 요염한 자태로 그를 맞이했소. 어머, 김거상,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행차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부인은 교태를 부리며 김만덕에게 독이 든 술잔을 권했지. 김만덕은 속으로 비웃으며 술잔을 받았소. 그리고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실수인 양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지. 아이고, 이런, 제가 큰 실례를 범했구려, 마님. 부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다른 술잔을 권했소. 김만덕은 이번에도 술을 마시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지. 그러는 동안 그의 수하들은 부인이 미리 숨겨둔 증거 조작의 흔적들과 독약 등을 찾아내고 있었소. 잠시 후
김만덕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크게 기침을 하며 가슴을 부여잡았소. 크! 마님, 이 술에 혹시...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이제야 독이 퍼지는구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소. 여봐라, 여기 노비만드기가 나를 해치려 한다. 어서 이놈을 포박하라.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하인들을 불러 김만덕을 덮치려 했소. 바로 그때였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만덕의 수하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지. 그들은 순식간에 부인이 매수한 하인들을 제압하고 부인이 숨겨두었던 위조 문서와 독약, 그리고 부인과 하인들이 나눈 대화를 엿들은 증인들까지 확보하여 부인 앞에 내밀었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최참판 부인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소. 모든 것이 김만덕의 손바닥 아니었던 것이지? 김만덕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부인에게 다가갔소. 마님,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났소이다. 당신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오. 다음 날 김만덕은 최참판 부인의 모든 죄악을 담은 증거들을 관아와 최참판에게 보냈소. 부인은 김만덕이 도망간 노비라며 악을 썼지만 재산은 점점 줄고 평판도 나빠진 최참판은 믿을 구석이 거상인 김만덕뿐이었기에 그 말을 믿지 않았소. 최참판은 아내의 어리석고 악독한 짓에 치를 떨며 분노했고 결국 그녀를 내쳐 친정으로 쫓아버렸다고. 최참판 부인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 이렇게 김만덕은 자신을 해치려던 함정을 가볍게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최참판 부인마저 파멸시키는 데 성공했소. 아따, 정말 통쾌하기 짝이 없구먼. 이제 남은 것은 최참판 하나뿐이로구나. 아들과 아내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고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조정 안팎으로 평판마저 나빠지자 최참판은 이제 기댈 곳이 김만덕밖에 없다고 생각했소. 그는 김만덕을 마지막 동아줄처럼 여기며 더욱 그에게 매달렸지. 김만덕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며 남은 재산마저 밀무역 자금으로 쏟아붓고 있었소. 김만덕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했소. 최참판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었지. 그는 최참판에게 아주 성대하고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겠다고 초대장을 보냈소. 나으리 이번에 청나라에서 큰 이익을 남기게 되어 작은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최참판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기꺼이 초대에 응했소. 허허, 드디어 김거상이 큰 건을 해냈구나. 이제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하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서 말이오. 연회가 열리는 날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방이 통째로 빌려졌소. 온갖 산해 진미와 귀한 술이 넘쳐났고 아름다운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밤새 이어졌지. 최참판은 오랜만에 호사를 누리며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소. 그는 김만덕에게 아첨하며 술잔을 채웠지. 김거상, 다 자네 덕분일세. 앞으로도 나를 잘 부탁하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소. 김만덕이 갑자기 기생들을 모두 물리고 좌중을 조용히 시켰지.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참판 앞에 섰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호탕한 미소가 없었소.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한 표정만이 감돌았지. 참판 나으리. 김만덕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소.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싸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 최참판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소. 김만덕은 최참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소. 나으리께서는 저를 기억하시겠소이까? 무슨 소린가, 김거상?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잊으셨는가? 최참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 김만덕은 비웃음을 흘렸소. 아니요, 나으리. 지금의 김만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나으리 댁 마구간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그 아이 말이오. 최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소. 설마 하는 표정이었지. 김만덕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들이댔소.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소. 기억나시오이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죽도록 매질했던, 당신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 노비 만드기 말이오? 만드기라고? 네, 네가 어찌... 최참판은 경악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소. 눈앞에 이 거대한 거상이 바로 자신이 짐승처럼 부리던 그 노비 만드기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 김만덕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소. 놀라셨소이까? 나으리? 그렇소이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짓밟고 버렸던 그 만드기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소. 바로 오늘 당신에게 모든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말이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소. 김만덕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지.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소. 최참판은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것이오. 아따, 드디어 정체를 밝혔구먼. 이제 최참판 영감 어찌 될꼬? 네, 이놈, 감히 내 놈이 나를 능멸해. 자신의 눈앞에 선 거상이 바로 과거의 노비 만드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최참판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부들부들 떨었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김만덕, 아니 만드기는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볼 뿐이었소. 관아 포졸들이 최참판에게 다가가 그의 죄목을 읊기 시작했소. 최참판은 듣거라. 너는 오랜 세월 동안 참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축제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착취하였으며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살인을 교사하는 등 그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다. 또한 국법으로 금지된 밀무역을 통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니 당장 너를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최참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포졸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소.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억울하다. 다 저놈, 저 만드기 놈의 모함이다. 하지만 이미 만드기가 관에 넘긴 증거들은 차고 넘쳤소. 비밀 장부, 뇌물 목록, 피해자들의 증언, 심지어 돌쇠, 아범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최참판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 포졸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꺾어 포승줄로 묶었소. 최참판은 마지막 발악으로 만드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소. 내 이놈, 만드기, 내 이놈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문이, 내가 죽어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만드기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소. 나으리, 이것은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요. 당신이 나에게 그리고 분이에게 저질렀던 짓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분이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고 그 순간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한이 스쳐 지나갔소. 결국 최참판은 비참한 모습으로 포졸들에게 끌려갔소. 그의 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의 죄악은 만천에 공개되었지. 그는 의금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은 끝에 결국 참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소.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최참판과 그의 가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 버렸단께요. 만드기는 최참판이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소. 15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깊은 허무함으로 가득 찼소. 복수를 한다고 해서 죽은 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소. 이것은 단지 최참판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과 분이처럼 억울하게 짓밟히고 쓰러져간 수많은 약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임을 직감했소.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오. 아따,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뭔가 씁쓸하구먼. 복수라는 것이 참 허망한 것인가 보. 최참판 일가가 완전히 몰락하고 그의 처절했던 복수가 끝났을 때 김만덕, 아니 이제 다시 만드기라 불러도 좋겠지라.
그는 홀연히 한양을 떠났소. 그가 향한 곳은 십수년 전 분이와 함께 도망치다 그녀를 잃었던 그 슬픔의 장소였지. 그는 수소문 끝에 분이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상이슬계 작은 돌무덤을 찾아냈소. 세월이 흘러 봉부는 허물어지고 잡초만 무성했지만 만드기는 그곳이 분이의 자리임을 직감할 수 있었지. 그는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소. 그리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단께요. 분이, 나 왔네. 내가 왔어. 그는 거상이 되었을 때도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소. 분이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함께 도망치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 그녀의 맑은 눈동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던 그 마지막 모습까지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네. 분이, 정말 미안하네.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소. 15년 동안 복수심 하나로 버텨왔지만 막상 복수를 끝내고 나니 밀려오는 것은 허무함과 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뿐이었지. 보았는가 분이, 그 악독한 놈들, 내가 다 벌받게 했네. 이제 내 한을 조금이나마 풀었는가. 하늘에서라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는가. 만드기는 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오랫동안 무덤 앞을 떠나지 못했소. 그의 눈물은 십수년 묵은 한과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했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만드기는 마침내 눈물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소. 그는 분이의 무덤에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하고 돌아섰지.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과 단단함이 느껴졌소.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는 분이의 목까지 살아가야 했다. 그녀가 꿈꾸었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이제 자신이 대신 이루어야 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단께요. 아따, 저 양반. 이제야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는구나. 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요. 모든 복수를 끝내고 분이의 무덤 앞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만드기는 이제 새로운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소. 그는 여전히 막대한 부와 힘을 가진 거상 김만덕이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얽매여 살고 싶지는 않았지. 만드기는 깊이 고민했소. 어떤 삶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길인지, 그리고 죽은 분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인지 말이오. 며칠을 고심한 끝에 만드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 돈으로 최참판 밑에서 고통받았던 노비들을 모두 사들여 해방시켜 주었소. 웜에 통 큰 결정 아니오? 뿐만 아니라 최참판에게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 그리고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나 의약품을 사는 데 사용하고 또 일부는 고아나 과부를 돕는 데 내놓았소.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부를 쌓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오.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는 깊이 감동하고 존경하게 되었지.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냉혹한 거상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큰 어른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소. 그 후 만드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소. 어떤 이는 그가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내려가 평범한 농부로 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상단을 이끌며 번 돈으로 묵묵히 선행을 계속했다고도 허오. 혹은 분이를 닮은 마음씨 고운 여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마침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분이가 바랐을 법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오. 아따! 주인님들, 오늘 돌아온 만드기 이야기 재미있으셨소?
속이 다 후련하시지라? 역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 법이요. 자, 그럼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번에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소. 다들 편안한 밤 되시오.